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저께 실시되었던 2021학년도 6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 문제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어저께 문제들이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셨는지 아니면 뭐 쉽게 풀렸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20문제가 다 나왔더라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내용 중에 뭐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아는 내용을 문제풀이에 얼마나 적용을 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모의고사의 한국사 문제들이 어떤 경향으로 출제되고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좀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1번부터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보면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은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렸듯이 유물 같은 것들을 준다. 유물을 주고 과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선사시대 또는 이제 청동기 시대까지 하는 역사시대를 물어보는데 주로 물어보는 게 이제 뭐 고석기 시대 하면 요 1번에 제시된 주먹도끼 같은 유물, 신석기 시대 하면은 이제 뭐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 그리고 청동기 하면은 이제 고인돌 같은 걸 주면서 각각의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들이 주로 이제 1번 문항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번 어저께 나왔던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즘 한국사 문제는 정말 친절해요. 땡땡땡 세 글자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일단 철기는 아니란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대표적인 유물을 주먹도끼라는 걸 썼던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알 수 있습니까? 배웠습니까? 구석기 시대죠. 그럼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고르라는 겁니다. 1번부터 보면 향전이란 건 우리가 조선 후기에 새롭게 부유한 농민들이 출현하면서 그들이 부를 바탕으로 지방에서 새로운 마을의 세력을 형성했다. 그 신향이라고 불렀고 예전부터 마을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향촌의 지배적인 질서 유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전부터 마을의 지배 세력은 구향이라고 불러서 이 새롭게 부를 축적해서 향촌의 큰 세력으로 성장한 신향과 그 전부터 있었던 구향 간의 갈등이 벌어졌던 것 그걸 이제 향전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요. 조선 후기 때의 상황이니까 시대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구석기 시대와는. 2번 보면 고인돌을 축조한 거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청동기 시대라고 배웠습니다. 3번의 빗살무늬 토기는 이것은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고요. 철제 농기구는 철기인데 당연히 아니죠. 답은 5번 바로 물이 지어서 이동하는 생활했다. 그리고 이때는 농사의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라 수렵과 채집, 어로 등을 통해서 먹을 것들, 경제적인 것들을 영위해 나갔다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하셔야겠죠. 여러분 이 오답으로 나오는 것들, 이 보기를 뭐라고 하냐면 선지라고 하는데 선지 같은 것들도 잘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같은 걸 좀 분석해 보시다 보면 나왔던 선지들이 계속해서 많이 그대로 제시가 됩니다. 오답으로 제시되거나 정답으로 제시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빗살무늬 토기로 바뀌었다. 빗살무늬 토기로 바뀐 다음에 선지를 바꾼다면 이걸 뭘로 바꾸겠어요? 농경과 목축의 시작,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답 선지들도 한 번쯤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오답으로 주로 제시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수능에서 모의고사 뭐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를 이제 최소한의 등급,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 넉넉 잡아서는 이제 한 3등급 정도 아니면 조금 아래로 잡아도 한 4등급, 5등급 정도의 등급을 맞추는 걸 목표로 한다면 뭐 내신은 이제 별개로 그다음에 기본적인 문제들은 뭐 여러분이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뭐 틀리지 않게 한 절반 이상의 문제, 한 12에서 15문제 정도는 맞춰주시는 게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요즘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줌, 화상 이런 수업이 올해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요런 형태의 수업들이 실제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원격 수업 형태에서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변하고 그 답변 중에 하나 빈칸을 채우는 건데요.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대조영이 건국한 나라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조영이 건국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발해죠. 698년에 대조영이라는 고구려 사람이 고구려 유민들과
말가이족들을 규합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발해였다라는 거죠. 당해 산동반도를 공격했던 건 2대 발해의 왕이었던 무왕테일이었고요.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한 것은 926년의 상황이었다. 그럼 중간에 있었던 일 중에 아니면 발해에 대한 설명이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게 있는지 보려고 했더니 바로 1번에 해동성국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발해의 선왕 시기에 바닷가 동쪽의 융성한 국가라는 의미의 해동성국으로 불릴 정도로 국력이 강했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던 나라는 백제겠죠. 백제가 고구려 원래 백제의 수도는 한성이었는데 고구려 장수왕의 침략을 받아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고 마지막에는 사비로 수도를 이제 옮기게 되는 것까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한성, 웅진, 사비의 순으로 백제는 수도를 옮겼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요때가 언제입니까? 475년입니다. 웅진으로 옮긴 시기는요. 청해 영선사를 파견한 건 조선 말이죠. 1881년입니다. 청나라의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 같은 데다가 보냈던 사절단 영선사입니다. 우리 하나 좀 더 추가하자면 이 영선사를 이끌고 갔던 사람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김윤식 같은 것도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온건계합파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한 왕은 조선시대에 이제 조선시대의 제도잖아요. 의정부 서사제라는 건 뭐냐면 왕이 있고 왕 밑에 이제 3명의 정승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기구인 국정의 최고 기구인 의정부가 있고 이 의정부 밑에 실제적으로 업무를 실행하는 육조가 있는 건데 보통은 육조에서 의정부로 보고하면 의정부에서 정승들이 합의를 해서 걸러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이 제가 허락을 해주면 의정부에 그것을 알려주게 되면 의정부에서 다시 육조에 이제 시행하게 하는 명령을 하다라는 구조가 이게 의정부 서사제라는 하나의 조선의 정치 결정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시행했던 왕은 세종이었죠. 세종 때 이제 시행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조선의 성종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예종 이후에도 다시 한번 시행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표적인 왕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세종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사제를 시행했던 사람. 근데 이거 좀 대비되는 게 바로 왕이 있고 정승들이 모이는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는데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서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직접 명령을 전달받는 걸 우리는 육조 직계제라고 한다. 이걸 실시했던 대표적인 조선의 왕들은 태종 있고요. 또 한 명은 세조 같은 왕. 왕권을 강화하는 것을 추구했던 왕들은 이러한 육조 직계제를 채택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1회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했었죠. 1회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이 리셋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지금 이 내용들 한 번만 더 보고 복습하면 내년에는 정말로 여러분 그냥 최소한의 내용들만 다시 한번 보시면서 문제풀이 하시면 원하는 등급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냥 시험 끝났으니까 내신 끝났으니까 앞에 거 다 볼 필요 없어라고 하면 내년에 다시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만 조금만 더 내용 정리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에 지방을 5도 양대로 정비한 거는 고려에 대한 설명이죠. 발해가 아니라 고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발해에 대한 설명은 1번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건 백제에 대한 설명, 이거는 조선에 대한 설명, 3번과 4번은요. 그리고 이 마지막 5번 같은 경우는 고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까요? 이제 문화유산이 나옵니다. 가에 들어갈 사진 자료로 오른 거. 삼국시대의 문화유산이라는 거고요. 일단 삼국시대 발굴 장소가 부여입니다. 부여는 오늘날 충청도고요. 능산리 고분이 이제 주로 백제 지역에 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백제의 유물을 고르는 거예요. 부여라는 곳이 백제의 영역이었다는 걸 알면 일단 1, 2, 3, 4, 5 중에서도 정답 바로 찾을 수 있고요. 특징을 보면 도교와 불교의 사상이 다 표현되어 있었다. 그리고 화려한 장식과 과학적인 설계다. 도교의 이상적인 세계인 신선이 노는 것과 불교적인 세계의 것들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 대표적인 유물은 바로 2번에 표현되어 있는 금동대향로인데 왜 백제 바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금동대향로를 선생님이 확대해서 아마 위에 부분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신선,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존재인 신선이 사는 이상향을 표현해 놨다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임신서기석 같은 경우는 신라에서 남긴 유물이고요. 여기에는 신라 사회에서 유교, 유학이라는 것들을 젊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는 걸 임신서기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불국사 3층 석탑 같은 경우는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통일 신라 시대 때 이제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교적인 요소보다는 불교의 유물이니까 불교적인 것들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죠. 이불병자상은 뭐냐면 발해의 유물인데요. 뜻 설명드릴게요. 부처님이 2명, 이불 그 뜻입니다. 불자는 부처님 불자고요. 병자는 뭐냐면 나란히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나란히 앉아있는 2명의 부처님을 표현한 이 조각상이 이불병자상인데 이건 이제 발해의 대표적인 불교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많이 낚시당했을 게 바로 5번으로 갔을 겁니다. 도교하니까 우리가 방위를 지키는 사신도 하면서 뭐 북쪽에 뭐 현무, 남쪽에 주작, 자청룡, 우백호, 도교 현무도 이걸로 갔을 학생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현무도는 도교적인 요소만 있는 거고 불교적인 요소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강서대묘에 그려진 현무도는 고구려 유물이에요. 고구려 유물.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부여에서 발견되지 않고 고구려 땅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이것은 부여라는 지역이 백제 땅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냥 쉽게 문제를 이거 밑에 거 설명 안 보고도 풀 수 있었던 거고 그걸 몰랐다라면 도교적 요소와 불교적 요소가 같이 있는 거 백제의 금동대학로였다 기억을 한번 좀 해보시면 문제는 풀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재 문제들은 한 문제 정도씩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이런 대표적인 문화재 유물 유적들을 한번 좀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선 후기 군정의 문란으로 돈과 세력이 있는 양인은 관리와 결탁하여 군역을 면제받았다. 힘없고 가난한 양인만이 군역을 분담해야 된다. 일반 백성들만 군대 갔다라는 거죠. 이미 사망한 군역자의 몫을 가족에게 징수하는 패골증포 어린아이 황구첨정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위협받자 영조가 새로운 세금 수치법을 만들어서 군역과 관련해서 법을 바꿨다. 그 법 이름 기억나십니까? 균역법이었습니다. 균역법은 뭐였습니까? 자, 군포라고 해서 군대를 원래는 농민들이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농민들에게 군포라는 걸 받고 아예 농민들에게 받은 군포로 군인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군역을 처리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군포를 2필 냈다고요. 필은 옷감 단인데 한 16m 정도 되는 길이의 옷감 재질을 내는 거였는데 이게 농민에게 부담이 너무 크니 군포를 절반으로 줄여줬다. 한 필로 줄여줬다. 이게 바로 균역법이었다. 그리고 절반으로 줄여진 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우기 위해서 어떤 걸 받았냐. 어장을 관리하고 소금, 염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았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단어입니다. 선무군관이라는 명예 관직을 돈 많은 사람들에게 양반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고 비상시에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선무군관이라는 명예를 주고 그 대가로 포를 받았다. 선무군관포 있었고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 매기는 결작 같은 걸로 부족해진 군포를 메꾸려고 했었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답을 한 번씩 골라보겠습니다.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한 거는요, 여러분, 갑오개혁 때 1입니다. 갑오개혁. 그 중에서도 이제 1차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 때 1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료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했다.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 건 신라의 신문왕이라는 왕, 뉴스페이퍼 킹 한번 기억하셔야죠. 신문왕. 뭡니까? 노급이라는 건 관리들이 그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세금도 받고 백성들의 노동력도 징발하는 권한을 줬던 게 노급인데 그러다 보니 관리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신문왕은 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리들에게 오늘 월급과 같은 개념의 관료전을 지급했는데 그 관료전은 그 땅을 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은 똑같이 주지만 단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은 금지했던 거. 이게 바로 이제 관료전이었죠. 자, 그다음에 원납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떠올려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범입니다. 이번에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이 경복궁 중건 사업에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려고 했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전세, 땅에서 나눈 세금을 고정시킨 법은요. 1600년대에 인조 때 시행됐던 1635년에 시행된 영정법이라고 했습니다. 4에서 6두, 토지 일교당 4에서 6두로 최소한의 금액을 거둘 수 있게 고정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새롭게 바뀐, 양난 이후에 새롭게 바뀐 세 가지의 세금제도 기억하셔야죠.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조세, 땅에서 나오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세금을 내는 거 있었고, 공납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특산물 내는 거 있었고, 그리고 군대와 관련 군역에 대해서 돈을 내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역에 대해서 균역법이란 게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이 세 가지의 조선 후기의 새로운 수치제도 법들 좀 기억해 두십시오. 토지의결당 4에서 6두로 조세를 고정시켰다. 전세를 고정시켰다. 대동법, 공납에 특산물을 내는 거였는데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던 거 무조건 집집마다 내는 거였는데 이제는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쌀이나 동전, 12두에 해당하는 쌀이나 동전, 포 등으로 돈을 받게 했다. 균역법은 아까 봤듯이 1년에 2필 내던 군포를 한 필로 반으로 줄여줬다. 요거 기억을 하자 그랬습니다. 조선 후기에 새로운 수치제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한 문제씩 나옵니다. 요번엔 균역법이 나왔고요. 5번으로 가면 다음 가상의 명령을 내린 국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오랑캐를 따라 변발을 하고 몽골식 의복을 입은 대신들은 궁궐에 오지 말고 기처를 처벌해라. 기처를 처벌하고 몽골식 의복, 몽골의 풍습, 변발 같은 걸 금지시켰던 사람 바로 고려 말의 공민왕이었죠. 반원 자주개혁을 했던 공민왕입니다. 그럼 공민왕의 업적을 고르면 서원을 정리한 거는요. 여러분 2명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에선 영조도 이제 서원을 정리하고요. 서원을 줄여버리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도 조선 말에 전국의 서원을 47개의 소만 남기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영조와 흥선대원군이 해당하고요. 쓰시마섬, 왜구라는 일본 해적들의 본거지인 쓰시마를 토벌했던 거는 세종입니다. 1419년입니다. 세종. 그리고 홍범 14조를 반포한 거는 1895년 2차 가부개혁 때 고종 황제가 했던 거죠. 고종이 했던 겁니다. 독서산품과를 실시한 거는요. 여러분 독서산품과는 788년 신라에서 시행됐던 관리 선발 제도인데요. 신라의 교육기관이었던 국학 졸업생들한테 유교 경전의 이해 정도를 세 등급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상, 중, 하로 나눠서 이 등급에 따라서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가 독서 상품과였고 788년 신라의 원성왕 때 시행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자, 답은 5번이죠. 공민왕이 했던 거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반원자주정책의 인물 공민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술형으로도 나왔던 부분이죠. 공민왕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밑줄 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입니다. 박규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박규수입니다. 개화파의 선구자, 박지원의 손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자고 했어요.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을 때 이 지역의 지방관이었다. 바로 그 사건입니다. 보면은 오랑캐의 선박이 침입한 사건에 대해서 아래입니다. 대동강을 거슬러 왔기 때문에 불태워버렸다. 이 불태워버려진 배, 제너럴 셔머노입니다. 미국의 배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일어난 사실은 미국이, 이 제너럴 셔머노는 일단 1866년에 일어나요. 평양에서. 5년 뒤인 1871년에 신미년에 미국이 조선의 강화도로 침략해오는 신미양요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으로 가는 거예요. 의외로 문제는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3점 난이도 치고는. 자, 비변사를 설치한 건 1510년 삼포외란이라고 해서 우리 조선이 일본 사람들에게 교역을 할 수 있게 세계의 항구를 열어주는데 그 세계의 항구에서 일본인들이 더 많은 교역을 하게 해달라고 난을 일으킵니다. 그걸 우리는 삼포외란이라고 하죠. 삼포외란 이후에 비변사가 설치돼서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기구로 설치가 되게 되는 거죠. 비변사. 자, 이번에 강동 육지를 획득한 거는 서희가 거란의 1차 침략의 외교를 통해서 소손령과의談판을 통해서 획득한 사건이죠. 991년의 일입니다. 4번 재물포조약이 체결된 건 1882년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재물포조약입니다. 재물포조약의 핵심 내용 무엇이냐?
이모군란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일본인에게 배상금, 유가족에게 배상금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를 위해서 경비병을 주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도 우리가 시험 범위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4번 같은 경우도. 5번에 신라와 당이 동맹을 맺은 건 648년의 일이죠. 이건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이제 외교적인 노력을 하면서 맺게 된 거고요.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는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죠. 자, 7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탐구활동 계획서.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주제를 뚫어놓고 밑에 내용을 통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주제, 그러니까 이 조사 내용들 중에서 공통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문제인데요. 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황제의 통천관을 머리에 쓴 태조 왕건. 왕건이라는 거 나오니까 일단 고려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쵸? 준풍이라는 연호를 썼다. 준풍은 고려의 광종이 썼던 연호입니다. 근데 청도 용둔사지 철단관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뭐 긴 철로 된 막대기 같은 걸 세워놓으면서 거기에 독자적인 연호를 새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천자를 이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건데 풍입송이라고 해서 천자, 고려의 왕을 천자, 하늘의 아들, 황제로 불렀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노래가 풍입송이거든요. 그리고 황제가 오래 살기를 했다. 그러니까 다 뭡니까? 고려가 스스로 고려의 왕을 황제로 부르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즉 고려라는 나라는 사실은 황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황제만이 유일하게 황제로 인정을 받았는데 고려는 자국의 왕을, 자국의 군주를 황제로 부르면서 우리가 이 바닷가 동쪽에서 우리가 나름의 하늘의 뜻을 부여받은 천자, 황제를 가진 나라다라는 의식, 천하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다 공통된 뭐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답을 고르면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해동천하라는 말이 뭐 우리 고려만의 독자적인 세계가 있다. 고려가 이제 바닷가 동쪽에서는 나름의 이런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국가다. 우리는 황제의 국가다라는 의식이 이제 해동천하 의식인데 이런 단어를 모르더라도 왕건 나왔어요. 그리고 준풍이라는 연호, 고려 광종 때 연호. 근데 나머지 보기들 보세요. 고려 없어. 다 삼국, 조선, 고조선, 대한제국인데 뭐 그냥 쉽게 고를 수 있는 거죠. 이 해동천하 의식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요즘 한국사의 문제의 난이도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잘 보면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모의고사나 수능은 내신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자료를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인 거예요. 자, 8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기사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사 신문 나와 있고요. 땡땡왕, 강력한 왕권을 꿈꾸다.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다. 국학을 설립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신라의 신문 왕에 대한 겁니다. 뉴스페이퍼 킹, 그쵸? 김음돌 난, 그리고 국학. 그러면 하나 더 떠올려야 될 게 바로 앞에서도 봤잖아요. 귀족들의 경제 기반인 노급 없애고 관료전 지급했다. 경제적인 면에서. 그럼 답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사 제목 노급 폐지하다로 가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과전법을 실시한 건 이성계가 고려 말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자신들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경제적인 것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이성계와 이제 혁명파 신진 4대부들이 실시했던 새로운 토지제도 개혁이 과전법이었습니다. 1391년에 시행했던 일이고요. 호포제를 시행했던 사람은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 집집마다 군포내라는 거죠. 양반들에게는 사실상 군포가 면제되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누구나 다 집집마다 군포내라고 해서 양반도 군포내게 만들었던 법이 바로 호포제죠. 농민들, 일반 양인들만 부담하고 있던 군포의 부담을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짊어지게 했던 거 호포제입니다. 대동법 실시, 광해군 때 시행되죠. 광해군 1608년에 경기도에서 시행이 돼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는 약 100년이 걸리는 겁니다. 100년. 근데 실시했다. 시작한 거는 이제 뭐 광해군 때부터 해서 그 다음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광해군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광해군 때 시작된 거고요.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거는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조라는 임금 때 1791년 신해통공이라고 하죠. 신해통공이란 걸 통해서 유기전이라고 해서 서울에 6가지 물건을 주로 취급하는 요 시전 상인들의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던 거, 요거를
그것 빼곤 다 폐지하면서 자유로운 상공업 활동이 이뤄지게 했던 게 바로 이 정조의 신해 통공이다. 1791년 정조구나.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신문왕 앞에 보기에서도 신문왕에 관한 거 나왔었잖아요. 여기 보면 신문왕 또 나오잖아. 그렇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9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김부식이 썼고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우리 배웠습니다. 고려시대 배우면서 삼국사기 1145년에 지어졌습니다. 삼국유사는 이제 고려시대 때 쓰여진 건 마찬가지지만 이제 삼국사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삼국사기는 그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유교적인 유학자의 입장에서 서술한 거다 보니 귀신의 얘기라든지 이런 신화와 뭐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었는데 그 빠진 부분을 이제 보충하면서 등장했던 역사서 또 우리 민족의 시조를 단군으로 기록했던 게 이제 삼국유사였다. 어쨌든 답은 삼국사기 가장 오래된 역사서. 요 문제도 자주 물어봅니다. 삼국사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대전해통 같은 경우는 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우리 또 시험범위네요. 대전해통이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이 편찬했던 경국대전의 수정 버전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왕후천 축국전은 우리가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신라의 승려였던 해초라는 사람이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갔다 온 기록을 남긴 책이고요. 약 8세기경에 이제 쓰여진 책이고요. 직지심체유절은 우리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으로서요. 이게 이제 1377년쯤에 작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속 활자본의 가장 오래된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책 이름이 직지심체유절입니다. 줄여서는 직지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답은 3번이다. 삼국사기다. 기억을 하시고요. 10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고려 신분제에 대해 말해봅시다.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었고요. 양인 중에서는 직역이 있는 특정한 직업을 담당하는 정호와 그냥 평범한 일반 백성을 뜻하는 말, 이 단어는 알아두자고 했었잖아. 백정이라고 해서 특정한 직역,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 양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고려시대 때 백정이었다. 그럼 백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르면 되죠. 대다수가 농민이었어요. 그쵸? 농민 또는 상민 같은 노비 신분이 아닌 일반 양인 계급의 양민들, 양인에 해당하는 계급이었다. 초세 공납 여기에 의무가 있죠. 왜? 양인은 이러한 세금 부담의 의무가 있지만 천인은 세금 부담의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양인과 천인의 가장 큰 차이죠. 답은 1번으로 가는 거예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됐던 건 노비죠. 노비, 즉 천민을 의미하고요. 서리, 향리, 하급, 장교 등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호죠. 정호고요. 이 사람들은 특정한 직역을 부여받은 정호기 때문에 백정이 아닙니다. 특정한 나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아서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정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신, 무신 이런 사람들 다 정호인 거예요. 정호입니다. 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관청에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향리 같은 사람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선시대 오면 양반이라는 최고의 지배계층과 일반 양민 사이에 위치하는 중인이라는 호칭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조선시대 오면 불리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 오면 중인으로 불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쨌든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밑줄 친 당시에 경제상으로 오른 것은 이것도 여러분 상평통보란 거 조선 후기에 쓰였던 동전인데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뭐 경제 파트를 사실 조금 자세하게 다루진 않다 보니까 여러분이 처음 보는 그런 단어라고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요.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에 쓰인 동전이다, 화폐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평통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보시면 조선 후기란 걸 알 수 있는 게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요. 공인 등장했다. 대동법 실시 이후라는 건 조선 후기란 얘기고요. 보부상은 보따리 메고 등짐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상인데 객주 여각도 아마 설명드렸습니다. 포구나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서 뭐 이렇게 물건 보관 아니면 물건 중개 연결해주고 숙박업 등을 통해서 이 상업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객주 여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다. 그래서 그때 쓰였다. 결국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 건 조선 후기니까 조선 후기에 쓰였던 거 조선 후기의 경제상 고르면 되는 거네요. 조선 후기 전시과는요, 여러분 고려시대의 토지대도입니다. 전시과 해당이 없고요. 전민변정도감도 고려 말 공민왕 때 설치됐죠. 상관없고요. 선대제 수공업 바로 이겁니다. 선대 미리
물건을 만드는 물건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공급받는 거죠. 왜? 수공업이 발달해서 더 그러니까 많은 물건을 필요로 하니까 물건을 만드는데 더 많은 사람들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이 수공업자들한테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 만들게 한 다음에 납품을 받는 방식의 이 수공업들이 발달했다. 그래서 원래는 관영 수공업에서 조선 전기에 민간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나라의 장인들이 관청에 속해서 하루에 할당량을 만들어내는 수공업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물건을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민영 수공업으로 바뀌어가는 거. 그래서 선제대 수공업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라는 거죠. 신라 촌락문서 신라 시대란 거 뭐 뻔히 알잖아요. 촌락문서는 뭐 그 마을에 인구수라든지 나무나 가축수 조사하기 위해서 세금 걷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라고 했고요. 청해진이 건설됐던 건 장보고 언제냐? 9세기경입니다. 9세기경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어요. 12번 갈게요. 가전쟁의 영향을 오른 것은 쭉 읽어보시면 1592년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에요. 결국에 무슨 전쟁입니까?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의 영향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죠. 임진왜란이 조선과 일본과 중국에 끼친 영향들, 요 영향들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임진왜란의 영향 한번 보면요. 답은 바로 이거죠. 중국에서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족이 성장하고 결국에는 명나라에서 이 여진족이 나중에 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거든요. 명에서 청으로 중국의 지배 세력이 바뀌는 명청 교체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됐던 게 임진왜란이었다. 동북구성을 축조한 거는 윤관이라는 사람이 별무반을 동원해서 이 여진족들을 몰아냈던 거죠. 여진족이 계속해서 국경에서 이제 우리 국경을 약탈하고 하니까 아예 여진족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동북구성을 만들었던 거고요. 삼국통일 완성한 거는 신라에 대한 설명이니까 뭐 설명 답이 될 수 없고,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당한 거는 병인양요라는 1866년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에 쳐들어왔을 때 발생한 사건이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거는 1894년, 우리 지금 시험범위죠. 1894년에 청해전쟁의 발발은 이제 결국에는 청해전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는 거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막 배웠던 거네요. 따끈따끈한 거죠. 다음을 반포한 정부 시기. 대한국은 만국의 공인된 자주국, 만세불변토록 전제정치다. 대한국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가지고 있다. 대한국 국제입니다. 어저께 배운 반들이 있을 거예요. 1899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수립한 이후에 반포했던 대한제국의 헌법과 같은 거죠. 그럼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일 고르란 거예요. 대한제국은 여러분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골라볼게요. 사화는 사림들이 화를 입은 건데 이거는 1498년부터 1545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지게를 발급한 거, 바로 지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인 지게를 발행했다. 양전 사업과 지게 발급, 이 대한제국 시기에 했던 광무 개혁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개혁 내용이었죠. 지게 발급이고요. 우상국을 복속시킨 건 신라의 지증왕이라는 왕이 이 이사부라는 장군을 통해서 오늘날의 울릉도 독도 지역에 있던 나라들을 신라에 복속시킵니다. 초계문 신제 실시한 거 여러분 정조죠. 얼마 관리가 된지 경력이 짧은 관리들을 재교육시키는 제도였고요. 사심관 제도를 실시한 건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사심관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 출신의 관리를 자기 고향의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그 출신 지역의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없게 하면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사심관 제도였죠. 지방관을 도와서 그 자기 출신 지역의 지방 통치를 도움을 주기 위한, 그리고 그러다 만약에 잘못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묻는 제도, 이게 사심관 제도였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노비를 안검했다. 노비 안검법입니다. 백관의 공복을 정했다. 노비 안검법 실시한 사람 고려 광종이고요. 광종하면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 같이 봐야 되는 키워드 바로 과거제죠.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경복궁 중건한 거는 아까도 계속 나옵니다. 흥선대원군. 훈민정음 창제는 조선 세종. 금강가야를 병합한 건 신라의. 금강가야와 대가야 중에 이제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법흥왕, 그리고 대가야는 진흥왕이 병합을 하죠. 조사시찰단 보낸 거는 고종. 그래서 언제입니까? 1881년 일본의 사절단을 보냈던 거죠. 일본을 보고 오라.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고려 광종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 15번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가 바로 이 연표 고르는 거예요. 시기를 고르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걸 알려면 그 사건이 일어난 연도 같은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늘 이 우리 근현대사 파트에서는 흐름을 좀 보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어요. 한번 자료를 보자고요. 6월 10일에 난병들이 대궐에 침입해서 왕비는 도망갔고 민겸호 이 사람 이름 기억하자고 그랬어. 민씨 세력이었고 구식군인들이라고 불리던 군인들의 월급을 잘 주지 않고 떼먹어서 이때 살해됐던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그 난을 일으킨 병사들, 난병이라는 것들 그 뜻이고요. 대원군을 다시 왕으로 앉혔다. 그래서 이영을 없애고 다시 오영을 되살리고 급료를 지급했다. 이 사건 뭡니까? 구식군인들이 반발했던 1882년에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보자고요. 위화도 해군은 1388년 고려 말의 일이고요. 병자호란은 1636년이야. 임술련은 1862년 전국 각지에서 이제 농민들이 막 들고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운요 사건 같은 경우는 1875년의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강화도 앞바다에서 벌인 일이고요. 삼국 간섭은 1895년에 러시아가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야오동 반도까지 차지하려고 하니까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저지시켰던 사건. 아간파초는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1882년에 들어갈 것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앞에는 시기의 텀을 굉장히 길게 둬서 여러분이 고르기 쉽게 해줬어요. 근데 이 뒤에 세 가지는 시기를 조금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를 가진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가면 16번은 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 상황의 변화입니다. 자, 붕당 정치가 전개되다가 숙종 때부터 어떤 게 발생하냐면 환국이란 게 발생해서 집권 붕당이 자주 바뀌었다. 그런 일들. 그래서 권력을 잡은 붕당은 권력을 독점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럼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5번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답만 먼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 이거 바로 독립문입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독립협회가 만드는데 주도했고요.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 맞는 거 고르래요. 우리 딱 지금 배우고 있는 단위네요. 맞추셨겠죠? 배우고 있는 부분이니까 독립협회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했다. 의회를 만들자고 했다. 그리고 헌의 6조란 것까지 고종에게 승인을 받았지만 수구 세력의 반대로 결국에 독립협회는 그 뜻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의회 설립운동 정답은 요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생물, 이때 태어났을 때 이때 사망했고요. 개화 사상을 받아들이고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박영효, 서강범 등과 함께 어떤 다음에 망명갔대요. 장원급제했고요. 개화 사상을 깨쳤고 일본에 차관 도입을 했던 사람, 급진개화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 김옥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김옥균에 대한 설명 맞는 거 고르면 바로 4번이 되겠죠.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던 갑신정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오답은 제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해설을 해드릴게요. 19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구강의 업적으로 오른 거 이혈이라는 건 본명이고요. 9대 구강은 누군진 모르겠습니다만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했고 국조 오레이를 이제 예법을 정리한 책을 간행하면서 사림을 등용하기 시작했던 사람 홍문관 하면 떠올려야 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9대 임금이 성종입니다. 성종. 조선의 성종하면 함께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 중에 중요한 게 조선의 헌법책인 경국대전을 반포한 거 성종이죠. 여러분 경국대전을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세조라는 임금 때부터 이제 경국대전을 쓰기 시작해서 반포가 성종 때 이뤄지는 거예요. 9대 임금 성종하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경국대전과 함께 사림을 등용하기 시작해서 사림들이 이제 중앙정치에 진출해서 훈구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던 게 9대 임금 성종이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답을 좀 풀어보죠. 이거는 화성을 건설한 건 정조죠. 정조. 국자감을 정비한 거는 고려시대예요. 국자감이라고 불렸던 건 고려시대거든요. 고려시대.
그러다가 조선시대는 성균관으로 이제 교육기관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국자감 정비는 고려시대 때 일이기 때문에 뭐 답이 되는 건 뭐 어려운 부분이고요. 별기군을 창설한 거는 결국에 고종 때 만들어지잖아요. 별기군 개화 정책의 하나의 결과물이었고요. 22담로를 설치한 거는 백제의 무령왕입니다. 수도를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에 와서 전국을 22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그 22개의 지역에 왕족들을 보냈던 거 무령왕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뭐 드라마 기획안, 다큐멘터리 기획안 이런 것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 세야세야 파랑새야인데 세야세야 파랑새야는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이 일반 백성대사에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 의도 보면 보고관민, 제폭구민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농민운동, 결국에 여기 중간에 보면 동학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결국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제시된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요. 밑에도 보면 뭐 고부농민봉기 있고요. 우금치 전투 있다. 동학농민운동을 나타내고 있고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또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세야세야 파랑새야는 이 농민들이 전봉준 등을 비롯한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마지막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파랑새는 일본군을 의미하고요. 일본군을 의미해요. 일본군의 그 당시에 군복 색깔이 푸른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대충 가사가 어떠냐면 세야세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근데 녹두란 것은 이제 우리가 먹는 곡식인데요.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뭐 체구가 굉장히 왜소했다고 해서 그 전봉준의 별명이 뭐 녹두장군이라고도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군들이 녹두장군인 전봉준과 또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담은 노래가 세야세야 파랑새야라는 노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가에 들어갈 것은 고부농민봉기부터 우금치 전투 사이에 있었던 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네요. 1번 보면 실학자들의 사회개혁론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 후기의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답은 바로 2번이죠. 동학농민운동은 1차 농민봉기를 통해서 전주를 점령하고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농민들이 요구했던 농민들의 자체적인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해서 잘못된 정치 패정개혁을 하는 것들로 삼았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하고 우리에게 내정개혁을 강요하니까 이에 농민들이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2차 봉기를 하게 되고 그 우금치라는 곳에서 이제 일본군과 관군에게 패하면서 결국에 동학농민운동을 실패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서경천도운동은 고려시대에 묘청 등이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해망소의 봉기는 역시 고려시대의 무신 집권기에 일어났던 하층민들의 신분 해방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구를 역태한 신흥 무인 세력은 고려 말 이제 이성계를 비롯한 이성계 같은 사람들이 왜구를 격퇴하거나 홍건정을 격퇴하면서 중앙의 정치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려시대 얘기, 다 3개는 3, 4, 5번은 고려시대, 1번은 조선 후기 얘기니까 답이 될 수 없어서 답은 2번 전주 화약 이후에 집강소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